자, 조건부 권리 침해 규제. 조건부 권리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침해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는 기한 있는 법률행위도 준용된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한 있는 법률행위도 마찬가지로 침해 금지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 조건부 권리의 처분.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소,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의 상식에 있다면 확정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권리들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장래,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 장래의 권리들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게 거래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 권리도. 이제 그러한 개념이 있으신 분은 이 내용이 그냥 당연하게 읽힌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발생도 하지 않는 권리를 어떻게 양도를 하고 제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권리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장래 발생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장래에 발생할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도 보통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포인트는 처분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 그 다음에 이 또한 조항 또한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조문에는 기한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있는 법률행위는 149조를 준용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면 요 문제 교환 대치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 나왔을 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한 있는 법률행위도 똑같이 적용되는, 즉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미도리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25회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미정인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29회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바꿨었죠? 조문을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하거나 담보를 할 수 없다. 자, 이 문장은 우리가 법조문 자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데 기한의 경우에는 몇 조문을 149조를 준용한다 표현이 있기 때문에 눈에 익지 않으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답을 맞히기 곤란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바꿔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정확하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150조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행위. 이런 경우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 성취를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방해행위,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조건 불성취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가 2층 건물을 주기로 약속을 증여하기로 했어요. 대신 조건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근데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혹시 합격을 해서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방해를 했어요. 시험장에 못 가게 만든 겁니다. 그럼 불성취가 됐으니까 원칙적으로 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불성취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그런 행위가 신의 측에 반하면 아들은 조건 성취는 안 됐지만 조건 불성취는 아버지의 신의 측에 반한 행위로 생긴 것 때문에 저는 이 법조문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아버지 당신은 저한테 상가 2층 건물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적절한 예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적절한 예는 아닌데 좀 기억을 위해서 한 거니까 양해 말씀 구합니다. 두 번째,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아들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참여를 했어요. 시험을 보는데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럼 부정행위를 통해서 불합격이 합격을 바뀐 거예요. 그 경우입니다. 일단은 아들이 그러겠죠. 아버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저
증여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너 부정행위 통해서 한 거니까 나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거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불성취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줄 의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 내용은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키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사례로 비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3회 신의 성취에 반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뢰되는 경우 조건의 성취 의뢰 시점은 자, 불성취가 됐어요. 근데 신의층의 아버지가 방해행위로 아버지가 방해해서 시험을 합격을 못한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성취겠죠.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성취한 것을 볼까 하는 게 하나의 쟁점이 된 겁니다. 그 성취의 의제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려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당연한 문장인 거죠. 즉 이 방해가 없었으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추산되는 시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 일자겠죠. 시험 일자에서 합격 발전 시점이겠죠. 그 시점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합격자 발표일이거나 아니면 시험에 응시한 날짜 그런 데 추산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 이것도 판례의 하나의 지문입니다.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오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은 눈에 익게 합니다. 자, 불법 조건, 기성 조건. 자,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때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된다. 자, 계속 들고 있는 게 뭐 있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1층을 증여한다. 이 증여 이 자체가 지금 법률 행위예요. 그렇죠? 법률 행위인데 이걸 뭐라고 하죠? 정지 조건을 지금 부관이라고 있어요. 조건이라고 있어요. 법률 행위 부관이라고 조건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선량 풍속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 예컨대 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즉 불법에 여기서 불법은 지금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즉 강행법규 위반이겠죠. 단속 규정이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 때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지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법조문에서는 뭐가 된다? 이 증여가 전체, 이 조건이 붙은 증여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죠. 이 조건만 없는 걸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 조건은 이 법률행위 하나와 일체가 됐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체. 어떻게 보냐면 이 조건은 이 의사표시 증여행위 법률행위와 일체가 됐기 때문에 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체가 됐다는 얘기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만 무효가 되려면 분리가 돼야 하는 건데 대법원 판례는 이 조건과 이 증여라는 법률행위는 하나의 일체화된 의사표시 법률행위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 따라서 이 조건만 분리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의 바탕하에 이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 기성조건. 이미 조건을 달았는데 이미 조건이 성취됐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입니다. 예컨대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면은 그것이 정지 조건이면 자 이런 겁니다. 공무원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아들아 너에게 상가 1층을 증여해 줄게. 근데 이미 작년에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는 몰랐던 거야. 그럼 어떤 거죠? 조건이 없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즉 줘야 하는 겁니다. 증여계약이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증여계약 상가 1층 건물을 증여한다는 그 효력이 그냥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활비를 주겠다. 그러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때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해지 조건이죠. 내가 생활비를 주겠는데 언제까지? 공무원 시험 합격할 때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이미 성취된 거였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안 줘도 되는 건 효력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사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활비를 주겠는데 언제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 그럼 합격하게 되면 돈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럼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성취됐다? 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문장 자체를 그대로 암기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훈련을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세 번째,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성취한 거죠. 근데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정지 조건 예를 들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나는 너에게 상가 2층을 증여하겠다. 그런데 아들이 응시 자격이 안 돼요. 중개사법에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이 되어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조건을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증여할 일이 없겠죠.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내가 생활비를 준다. 언제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할 때까지.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합격할 노력을 하는데 맨날 노기 때문에 합격할 것이 이미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본인 자체가 의지가 없어 볼 생각이어서. 좀 예를 들면 좀 적절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생활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본다. 이렇게 하나씩 대입을 시켜가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문장 자체는 그대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장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제가 드는 예, 저는 저에 맞춰서 만든 지문인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춰서 하나씩 예를 드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이 문장이 정확히 이해가 되십니다. 자, 28회 기성조건.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정지조건은 법률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암기가 되면 보이죠. 근데 시험장 가면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십니다. 정지조건, 조건 어떤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하겠다. 조건 성취했네요. 그럼 증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는 자, 기성조건, 해제조건 뭘 얘기했죠? 생활비를 주겠다. 언제까지? 공인중개사 합격할 때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돈을 안 주는 거죠. 근데 기성조건 합격을 했네요. 그럼 돈이 안 주는 거네요. 그럼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효력이 없어 한다. 이렇게 좀 대비를 시키면서 하셔야만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딱 이 질문 놓고 보면 맞히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5회나 출제된 질문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기성조건은 성취가 된 거고 불능조건마다 조건 성취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정지조건이면 자 정지조건 예에 있죠.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건물 증여하겠다. 근데 성취를 못한대요. 어떤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상 시험 응시할 수 없는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 성취할 일이 없죠. 그러면 무효로 한다. 그 법률은 무효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불성치니까.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 있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는 특별한 사정을 한 조건 없는 불이용이 된다.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 있다 사회질서일 때 그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했죠. 조건 없는 법률 행위는 조건과 법률이 구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그 조건과 증여격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법 조건인 경우에는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한도래 효과.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럼 기한도요? 마찬가지로 시기는 뭐냐면 시작할 때 시작입니다. 종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시기는 시작이죠. 기한이 도래할 때 효력이 생긴다. 종기는 끝나는 거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기출 31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럼 내년 1월 1일 때 가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0일에 만료된다. 그럼 그때 도래하면 효력이 있는다.
그렇게 좀 대입을 시키시면 됩니다. 기한의 이익과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한의 이익과 포기에 관련돼서는 하나의 사례를 합니다. 그냥 금전소비대차, 대출인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A가 B 은행에서 돈을 대주, 차주, 대주.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주고 빌리는 사람이 차주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약정서를 씁니다. 대출 계약서. 그러면 그 계약서에 변제기를 정합니다. 돈을 1억 원을 빌린다. 그리고 돈은 내년 2024년 12월 31일에 갚는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시점, 계약 시점부터 돈을 변제기 시간이 있겠죠? 이 동안은 은행에 이자를 내는 거죠. 보통 계약서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변제기를 지금 현재 이게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 변제기가 있다는 얘기는 은행은 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인 A에게 차주에게 돈 갚으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기한의 이익인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지금 채무자를 위한 겁니다. 자, 기한의 이익은 보통의 경우는 채무자를 위한 게 정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보통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추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채무자 이익이 아니라 추정이기 때문에 이건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현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그 변제기. 내년까지 다 갚아야 하는데 그게 기한의 이익은 누구 거죠? 채무자인 차주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우리 대안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높아지니까 대안 처리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변제기가 이익인데 미리 여기 때 변제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행 대출했으면 대신 뭘 하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다? 당연히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대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어떤 이익이겠죠? 변제기를 이만큼 들으시는 이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자는 누구입니까? 은행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문장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출 29회 기한은 누구의 이익? 채무자이익인데 채권자로 썼습니다. 여기서 틀린 겁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 계약을 했을 때 그거와 연관을 시키시면 됩니다. 조건과 친하지 않는 행위. 자, 조건을 친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기 어려운 행위들입니다. 그런 행위는 어떤 경우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우리는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상계 다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들입니다. 이 특성이 뭐죠? 일방의 의사표시에서 법률의 효력을 좌우하는 거죠. 근데 조건을 붙인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취소나 해제를 하는데 만약 이런 게 생기면 다시 원상복구에 그런 의미들이죠. 조건을 붙인다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겠죠? 법적인 지위가 불안합니다. 취소 같은 경우도 이런 불안한 지위를 빨리 확장시키려고 법정 추인 제도도 있고 소멸시키는 제도도 있고 무권대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조건을 붙이면 계속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건과 친하지 않는 행위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인 조건 친하지 않는 행위다. 일반적 조건입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을 보는 거죠. 상대방이 동의가 있거나 또는 상대방을 특별히 불리하게 하는 때는 예외이다. 이 표현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불안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이 감수하겠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으면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는 그대로 이해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기출.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자, 채무 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못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하게 불리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이 동의했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채무 면제면 상대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채무 면제에서는 이게 급부와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을 안 넣는 겁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그런 의문은 좀 접어두십시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류하여 무효할 수 있다? 아니다. 이제 대법원 판례 아까 제가 했죠. 조건과 그 법률이 일치하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판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 판시 내용입니다. 이 문장 자체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조건을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명문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상계입니다. 상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사표시의 조건, 자, 상계는 제가 구분할게면 계약이 아닙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럼 상계는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상계는 조건을 붙이면 안 되거나 기한을 붙이면 안 됩니다. 지금 배우는 기한도 붙일 수 없습니다. 상계 의무는. 근데 붙여서는 안 될 조건과 기한을 붙이게 되면 상계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즉 조건과 기한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상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조문의 내용은 아닌데 해석상 당연한 내용입니다.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 소급표가 뭐죠? 내가 현재 어떤 의사표시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이때부터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시점에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즉 어떤 의사표시는 이 시점이면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소급해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시기는 뭡니까? 이때부터 하는 겁니까? 장래를 향해서. 예컨대 뭐가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라고 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즉 법률행위 이때 있어요. 그럼 취소. 그러면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소급하기 때문에. 근데 취소권자가 이 취소 의사표시는 이때부터 한다. 시기를 이 취소의 효력 발생 시점은 이 시점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그러면 법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는 취소는 소급해 무효가 된다는 게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기를 붙이면 소급표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효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소, 추인이 그 예다. 무권대리 추인이 마찬가지죠. 무권대리 추인 같으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계도 법문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붙이게 되면 이 소급표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법률각이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상계는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단독행위고요. 의사표시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명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은 상계 의사표현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시기를 붙일 수 있다. X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틀린 질문입니다. 기한은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시기는 기한이에요. 기한 이익의 상실, 특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 대출 계약에 보면 이자에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즉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변제기가 있어요. 돈을 빌려준 계약은 이때 있고요. 이때 돈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하면 돈 싸주죠. 은행에서.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돈을 빌린 차주는 대주에게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중간 시점에 이자를 몇 번에 걸쳐서 납부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금전 대출 계약서에는 기한 이익 상실이란 특약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기한 이익은 아까 채무자에서 이거죠. 이 시점 변제기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뭐냐면 변제기는 비록 뒤에 있지만 네가 이런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즉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시점부터 변제기가 도래한 것을 보고 너는 이때 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당연히 이자를 몇 해 낮추면 당연히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자를 연체 중에 별도로 대주가 기한 이익 상실합니다 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죠? 여기서 발생한 사유가 이자 연체죠. 이자 연체가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하 이자 연체 발생에다가 플러스해서 통보, 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이자 연체가 되면 당연히 이익이 상실돼서 이행기가 도래한 겁니다. 정지조건은 뭐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성권자 뭐냐면 형성권 의사표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자 연체 사실 발생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은행이 기한이 상실할 거야. 상실했으니까 변제기 도래했으니까 돈 줘. 그런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 경우 두 가지로 대별합니다. 근데 해석상 명확하지 않는 경우라면 뭘로 해석한다? 형성권조.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험은. 왜냐면 채권자인 은행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은 정지조건부 기한이 상승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명확합니다. 근데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뭘로 해석한다? 형성권조.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002-28340이고 보통 교재를 보니까 이 판례 내용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없으면 판례 지문 찾아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민법 전칙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